안녕하세요. 오늘 사회를 맡게 된 강동구립 천호도서관 사서 강혜진입니다. 2020년 1월 강동문화재단 출범과 함께 강동구립 도서관에서는 인문학의 꽃을 피우겠다는 당찬 포부를 갖고 인문학 확산운동, 인문학 꽃 피우다를 기획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인문학은 이러한 근원적 질문에서 출발하며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과정이자 행복하고자 하는 열망의 다른 이름이기도 합니다. 그러한 인문학을 좀 더 깊이 있게 이해하는 시간을 드리고자 마련한 것이 바로 강동인문학 아카데미입니다. 코로나 여파로 인해 당초 계획과는 달리 여러분을 이 자리에 모시지 못하는 점, 저희로서도 무척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온라인이라는 공간을 통해서라도 인문학의 메시지가 잘 전달되기를 바라봅니다. 그 첫 번째 강연으로 소설가 한승원 님이 치열하게 늘 깨어있는 소설가로 사는 법을 준비했습니다. 강연에 앞서 한승원 작가님의 소설을 더 깊게 이해하기 위해 마련한 프로젝트 그룹 도킹의 낭독극이 있겠습니다. 낭독할 작품은 한승원 작가님께서 등단 50주년을 맞아 그동안 발표한 중단편들을 직접 엄선하여 펴내신 야만과 신화 속 단편소설 가을 찬바람입니다. 가을 찬바람은 죽음을 포용하고 죽음과 화해하는 과정을 노래한 아름다운 소품으로 노래한 짧지만 깊은 울림을 전하는 작품입니다. 한승원 작가님의 작품을 더 가까이 이해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라며 도킹의 가을 찬바람 낭독극을 만나보겠습니다. 남자는 발소리를 죽이면서 골목길을 빠져나가고 있었다. 그는 삽을 어깨에 메고 있었다. 바람이 불었다. 가을 찬바람이었다. 가을 찬바람, 한승원. 길바닥에 깔린 지푸라기들이 쓸리고 돌담에 기대선 감나무가 흔들렸다. 잎사귀 몇 장이 쇳소리를 내면서 떨어졌다. 마을의 전등불이 바람에 흔들리다가 떨어지는 감나무 잎사귀들처럼 하나씩, 둘씩 꺼지고 있었다. 사장나무 거리의 가등이 보얗게 어둠을 밝히고 있었다. 그 보얀 빗살을 피해서 남자는 신장로로 나섰다. 풀기 없이 축 늘어진 무중우 적삼 차림의 그는 발을 아무렇게나 내디디고 있었다. 취해 있었다. 그를 멀찌감치서 뒤따르는 사람이 있었다. 그의 늙은 어머니였다. 동이 하나를 머리에 이고 있었다. 신장로로 나서면서 늙은 어머니는 걸음을 빨리 했다. 껑충하게 큰 남자를 바싹 뒤따랐다. 먹물을 진하게 풀어놓은 듯한 어둠이 산기슭과 골짜기를 덮고 있었다. 스님들의 바랜 장삼자락같이 잿빛 나는 신장로는 강을 옆에 낀 채 산기슭을 돌아 계곡으로 뻗어들었다. 자갈이 깔린 그 길을 두 사람은 입을 호라매운 채 걸어가고 있었다. 늙은 어머니의 가슴에는 산기슭과 골짜기를 덮고 있는 어둠이 흘러들어 있는 듯 답답했다. 내 속이 이럴 때 이놈 속은 어쩌랴. 무슨 이야기든지 해서 아들의 앙당그러진 채 아린 속을 풀어주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신장로 가장자리에 늘어선 아카시아 나무들이 우수수 흔들렸다. 강물이 출렁거렸다. 물 위에 뜬 별들이 튕겨 날리고 있었다. 아카시아 잎사귀들이 떨어졌다.
잎사귀들 끝에 얹혀있던 별들이 떨어지는 그 잎사귀들과 함께 강물 위로 쏟아져 내리는 것만 같았다. 죽은 아비 생각이 났다. 죽어도 하필 산골짜기에서 볼성사납게 쪼그려 앉아 죽은 아비는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던고. 하고 늙은 어머니는 목을 가다듬었다. 그 소리가 어둠에 잠긴 산골짜기를 울렸다. 아비 생각을 하자 곧 앞에 가는 아들이 가엾어졌다. 아들은 또 갓 낳은 새끼가 불티처럼 반짝했다가 사그라진 게 제 아버지 잘못 모신 죄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지도 모르는 것이었다. 암만 해도 둥티가 난 것만 같다. 늙은 어머니는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말했다. 자기부터가 동티 때문에 아이가 막 나오자마자 죽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싶었다. 아들은 대꾸를 하지 않았다. 아카시아 잎사귀들 사이로 찬바람이 달려가고 있었다. 잎사귀들이 우수수 흔들렸다. 쏟아졌다. 강물이 출렁거렸다. 아들은 하늘을 쳐다보면서 어깨를 축 늘어뜨렸다. 후 하고 소주 냄새 나는 뜨거운 숨을 내뿜었다. 안 고쳐도 될 집을 괜히 고친다고 고쳤느니라. 물동이로 퍼붓듯이 하는 속에서도 비 한 방울 안 새는 썽썽한 지붕을 걷어내고 새 것으로 덮는다고 덮더니. 아들은 고개를 쿡 떨어뜨렸다. 아들은 늙은 어머니의 말을 믿지 않고 있었다. 그가 그렇다는 것을 늙은 어머니는 잘 알고 있었다. 작년 이맘때 세 번째 낳은 것을 날려보냈을 때도 늙은 어머니는 온갖 핑계를 다 대가지고 아들 마음을 풀어주려고 했었다. 장독 그릇을 잘못 옮기고 아궁이를 함부로 고친 때문이라고 하면서 아들과 며느리를 달랬었다. 물론 점을 치러 가서 나온 아비의 풀지 못한 원한 이야기는 입 밖에 내지도 않았었다. 그런데 그때도 아들은 늙은 어머니의 말을 믿으려고 하지 않았었다. 내리 열흘 동안을 주막에 처박혀 술만 마셔댔었다. 아들의 발뿌리에 차인 돌멩이 하나가 굴러갔다. 숲속에서 푸드덕하고 까투리 한 마리가 날았다. 강 건너 숲속의 어둠으로 묻히어갔다. 별들이 눈을 껌벅거렸다. 늙은 어머니는 죽은 아비가 미웠다. 아이고 참 말이지. 죽으려면 잠자코 집안에 앉아서 죽거나 말거나 할 일이지. 하필 산골짜기 눈밭에서 웅크리고 앉아 죽을 것은 또 무엇이단가? 술을 작작 마시라고 성화를 부린 게 어디 나가 자기 미워서 그랬는가? 응? 시덥잖은 영감 껍데기일지라도 옆에서 숨쉬고 있어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였지. 늙은 어머니는 몇 번이고 속으로 혀를 찼다. 오죽한 주태백이면 막걸리 사발을 들이마실 때 눈을 다 감을 것인가? 왜 그렇게 눈을 딱 감고 술을 마시냐고 물으면 술 줄어드는 게 아깝고 짠해서 그런다고 하던 아비였었다. 문득 늙은 어머니의 속은 생소주 한 모금을 빈속에 마신 듯 화끈거리고 눈앞에 부연 눈보라가 보였다. 마른 억새풀의 솜털같이 흰꽃 위를 휩쓰는 눈보라였다. 그 눈보라 속에 웅크리고 엎드린 아비의 몸뚱어리가 묻히고 있었다. 계백산 중턱의 농장에서 염소 100여 마리를 키우며 살고 있었다. 아비는 그날 흑염소 한 마리를 끌고 나갔다. 시청 사람들한테 억지를 써가며 당신이 마련한 농장이요, 당신이 한 마리씩 두 마리씩 불려놓은 짐승인 것을 누가 감히 끌고 나간다고 나무랄 것인가. 그런데도 아비는 그냥 끌고 나가기가 염치 없었던지 내내 아들의 불효를 소리쳐 욕하다가 그걸 끌고 나갔었다. 당신이 마실 술 한 가지도 제대로 마련해 주지 못한다는 것이 불효의 가장 큰 조건이었다.
사람들 사는 동네에서는 집 한 채, 땅 한 떼기 마련 못하고 애꿎은 산골짜기 속으로 식구들을 끌고 올라온 당신은 얼마나 대단스러운 아비라고 효도 했더란 말인가. 당신 잘 마시던 술, 그것도 당신이 하늘 땅을 가늠하지 못한 채 바지에다 오줌 질펀하게 싸며 나댄 다음에는 며칠이고 우왕든 황소같이 알아대는 꼴 보기 싫어서 못 마시게 하는 것이었지. 몸에 보대라고 먹는 약을 그렇게 못 먹게 하더란 말인가. 아편 중독자가 아편 맞을 돈 내놓으라고 들볶아대듯 하다가 나가는 아비였으므로 늙은 어머니는 아니할 말로 그놈 한 마리 끌고 가서 어디 아주 그냥 딸깍 흙밥이라 되어버리시오. 하고 입속에 내었던 것이었다. 마침 아들은 시내에 나가고 없었다. 아들이야 참으로 아비한테 한다고 했다. 항상 몇 병씩 한꺼번에 들여다 놓고 마시게 하던 것이었다. 그걸 다만 골골거리는 아비를 업고 기다시피 하며 병원에 다녀온 뒤부터 끊게 했을 뿐이었다. 한데 자리에서 일어난 아비가 못 참고 들썽거린 것이었다. 술을 마시겠다고 들썽거리는 그것은 어쩌면 병이었다. 아비가 그렇듯 술을 마셔야겠다고 들썽거리는 것은 하늘에 검은 구름장들이 깔려 있을 때였다. 가뜩이나 사너리로 젖빛 안개가 숨막힐 듯 감기거나 새바람에 실린 구름장이 천안봉 너머에서 어차어차 달려오거나 하면 선불 맞은 멧돼지나 불곰같이 씩씩거리면서 나댔다. 이때 잘못 건드려 놓으면 질그릇이나 솥단지 같은 것을 내던지기도 하고 덤벼들어 머리채를 잡아 끌면서 두들기려고도 했다. 하늘에서 술렁거리면서 내달리는 구름장처럼 허둥대고 새바람에 우쭐거리며 휩쓸리는 마른 억새숲처럼 들썽거렸다. 술을 마셔야 아비는 차분해지면서 얼굴에 웃음을 띄었다. 한데 들썽거린 병 박힌 3,000마디에 술기가 알맞게 촉촉이 번져서 가까스로 제정신을 가다듬었으면 그만저만 마셔야 하는 게 아닌가 말이었다. 그러나 아비는 그 기분 좋음을 스스로 오래 간직하고 싶어 안달을 했다. 거기에서 깨어나기를 겁내고 있었다. 그래서 술을 보면 기어이 끝장을 보고야 말았다. 세상에 겁 많은 당신이었다. 총소리가 들렸다 하면 눈이 소눈만큼 해져가지고 손끝을 부들부들 떨면서 담배를 말아 태우곤 했었다. 들썽거리는 그 병도 실은 겁 많고 멍청한 데서 온 것일 터였다. 글쎄, 얼마나 겁이 많고 멍청했으면 기역자 뒷다리 하나도 못 그린 주제에 앞뒤 가늠 없이 죽창으로 찌르고 몽둥이로 개 패듯 해서 사람 죽인 데를 따라다니고 경찰들이 들어온 뒤에는 총에 맞아 죽을 뻔하기까지 했을 것인가 말이다. 늙은 어머니의 눈에는 흑염소를 끌고 억새숲길을 도망치듯 빠져나가는 아비의 모습과 그 숲 위로 뿌옇게 쏟아지던 눈보라가 엇갈리고 있었다. 가슴이 또 쓰리고 아렸다. 그때 늙은 어머니는 쫓아내려가 아비의 손에서 염소 고삐를 빼앗았어야 했다. 그런데 순간적으로 물러진 마음이 그려, 그 살면은 뭐 얼마나 살 것이냐. 술이나 끊기지 않고 마시다가 죽었다는 말이나 듣게 하자. 는 쪽으로 굳어졌었다. 먹장구름 무겁게 덮인 그날의 저녁놀은 서쪽의 지평선 가까이서 보리누름같이 눌쩍눌쩍한 기운이 퍼지다가 곧 꺼지고 이어 땅거미와 함께 눈보라가 산을 덮었다. 눈보라를 보면서 늙은 어머니는 두어 잔만 얼른 마시고 되짚어 올라오라고 당부하지 않은 게 후회되었다. 눈이 반뼘만 쌓여도 산길은 금방 막히고 마는 것이었다. 더욱이 늙은 사람이 그 길을 어떻게 타고 오를 것인가. 한데 이날이야말로 아들은 또 왜 들어오지를 않고 있는 것일까. 운 좋게 아비가 정심사 골짜기에서 아들하고 마주치기라도 했으면 좋으련만 혼자서 올라온다고 오다가 절벽 밑으로 굴러 떨어지기라도 하면 어떻게 할까. 늙은 어머니는 문 밖에 서서 부옇게 흩뿌리는 눈보라 속을 바라보았다. 오른쪽에 낀 소나무 숲과 왼쪽에 덮인 칡덩굴과 주변의 억새숲 사이에 엎드려 있던 어둠이 기어나와서 부연 눈보라와 함께 골짜기를 채우고 있었다. 늙은 어머니는 발을 굴렀다. 눈보라 속에서 고개를 떨어뜨린 채 비틀거리며 오는 아비의 모습이 눈에 그려졌다. 눈에 미끄러져서 주저앉았다가 풀줄기를 잡고 간신히 일어나는 모습도 보였다.
그 모습이 네 발 짐승처럼 발발 기면서 오르는 모양으로 바뀌고 있었다. 다시 그게 숲에 벌렁 누운 채 내린 눈을 고스란히 막고 있는 모습과 골짜기 아래로 돌덩이처럼 굴러 떨어지는 모습으로 바뀌기도 하였다. 늙은 어머니는 발을 굴렀다. 아들은 무얼 하느라 돌아오질 않고 있는 것일까? 정심사 골짜기의 술집 근처에서 아버지를 만나가지고 눈에 막혀 오지를 못하고 있기라도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그러기를 어떻게 바랄 것인가? 아들은 2, 3일 만에 한 번씩은 시내 나들이를 했고 그 아들 없는 사이에 아비는 줄곧 정심사 골짜기에 술집을 다녀오곤 하는 것이었지만 그들은 아직 한 번도 서로 마주쳐가지고 함께 들어오는 법이 없었다. 아들은 보통 때 정심사 골짜기를 통해서 농장으로 오는 길을 잘 이용하지 않았다. 특별하게 정심사 골짜기까지 오는 일행이 없는 한 산장까지 버스를 타고 와서 골짜기를 건너오곤 하기 일쑤인 것이었다. 결국 어머니의 기다림은 아무 쓸데가 없어지고 말았다. 눈보라만 줄기차게 눈앞을 가렸고 산은 순식간에 하얗게 옷을 바꾸어 입고 있었다. 아비는 고사하고 아들도 돌아오지를 않는 것이었다. 왜 어째서까? 이것이 뭔 일일까? 가슴을 재는 늙은 어머니 옆에 며느리가 언제부터인가 나와서 있었다. 며느리는 태평스러웠다. 아유, 이 눈 속을 뚫고 어떻게 오신다요. 정심사 밑에 여관이 많은 게 거기서 주무실 테지라. 며느리의 이 말 맞다나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을 것인가. 그러나 눈이 갠 이튿날 아침 아들만 발목이 묻히는 눈을 헤치면서 산장 쪽에서 골짜기를 건너 농장으로 돌아왔을 뿐 아비는 돌아올 줄을 몰랐다. 아따, 일을 봤으면 싸게 돌아올 일이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다가 이제서 오냐? 그 시기 얼른 너가 아버지 찾아봐라. 이? 벌써 눈구덩이 속에 파묻혀갖고 죽었거나 어쩌거나 해버렸겠다. 아들은 늙은 어머니가 이렇듯 가슴 달아지는 소리를 하여도 흑염소랑 한 마리를 끌고 나가셨는데 설마니 길바닥에서 주무셨겠어? 하고 느긋한 소리를 하였다. 한낮이 기울고 양지 쪽에 눈이 거의 녹을 때쯤 해서야 제 아비가 전날 돌아내려가던 억새숲 언덕길을 내려섰다. 해걸음에 비낀 햇살이 억새숲의 하얀 솜털꽃 위에서 은실처럼 간들거릴 때 늙은 어머니가 이미 넘겨짚어 생각했던 일이 벌어졌다. 헐레벌떡 뛰어 올라온 아들의 거무튀튀한 얼굴은 돌부처의 그것처럼 굳어져 있었다. 염소를 잡은 술집에서 술을 2잔 주고는 더 안 줄게. 거푸 3집을 더듬고 댕기셨구만이라. 마지막 집에 가서는 싸움을 하면서 술을 뺏어 마시다시피 하셨대라. 그러고 농장으로 가시란다고 나섰다는데. 아들은 머리끝이 하늘로 올라간 듯한 예감이 들어 산길을 오르며 길 옆에 눈 웅덩이라고 생긴 것이면 모두 뒤지고 떨어보았다고 했다. 그런데도 아버지의 주검은 찾을 수가 없었다고 했다. 어느새 억새숲 위에서 은실처럼 간들거리던 비낀 햇살이 빨간 불빛으로 변해 있었다. 온 산이 뻘겋게 물들었다. 시뻘건 해가 바야흐로 지평선에 묻히고 있었다. 찬바람이 아카시아 잎사귀들 사이를 우수수 달려서 철벅철벅 물바닥을 밟으며 강을 건너고 있었다. 잎사귀들이 쏟아져 날리고 있었다. 늙은 어머니는 후두두 몸을 떨었다. 앞길이 구말리 같은 아들을 부끄럽게 하고 욕되게 하여도 분수가 있어야 하는 것이었다. 죽어도 하필 그 골짜기에서 웅크리고 앉아 죽을 것은 또 무엇이었더란 말인가. 어머니는 아비가 하고 있던 모습을 지우려고 눈을 힘주어 감으면서 고개를 저었다. 얼음 속에서 나온 고양이의 시체처럼 앙당그러진 채 죽은 아비의 모습이 바로 눈앞에서 생생하게 그려지고 있었다. 아비의 주검은 그 아비가 흑염소를 끌고 집을 나간 지 닷새 뒤 그 눈이 모두 녹은 뒤에야 찾았었다. 등산하는 대학생들이 발견해가지고 정심사 밑에 있는 파출소에 신고를 했던 것이었다. 아비의 주검은 직덩굴과 산딸기 나무들이 얽혀 있는 골짜기 입구에 있었다. 여기서 이상한 것은 아비가 산언덕에서 산골짜기로 굴러떨어진 흔적이 전혀 없었던 것이었다.
얼굴, 머리, 팔꿈치 따위에 상처 하나가 없었다. 아비가 일부러 농장으로 오르는 산 언덕길을 외면하고 골짜기로 들어간 듯하다고 아들은 말했었다. 또 하나 알 수 없는 것은 죽은 아비가 하고 있는 몸짓이었다. 아비는 무릎을 꿇고 앉은 채 엎드려 있었다. 두 손을 합장하듯이 마주 잡고 있었다. 빌고 있었다. 삽을 어깨에 맨 아들은 별 총총 박힌 하늘을 쳐다보며 앞장서서 걷고 있었다. 늙은 어머니는 키 큰 그 아들이 짠했다. 아들은 또 제 아버지를 잘못 모신 죄를 자기가 받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것이었다. 지붕을 새 것으로 얹더라도 바람벽에 칠인가 무엇인가를 안 했어야 쓸 일이었어야. 늙은 어머니는 무당이 푸념하듯 신세 타령하는 호러미가 넋두리를 늘어놓듯 말을 하고 있었다. 칠을 한다고 하다가 제비집을 싹 헐어버린 것이 그것이 큰 죄였어야. 세상에 그것들이 산다고 집 모양새가 없어지면 얼마나 없어진다냐. 똥을 싸면은 판자떼기 하나 받쳐주면 될 것을. 노란 주둥이 내들이고 꼼지락거리는 것을 그것들이 불쌍해도 안에서 그냥 논두렁에다가 파묻어버리고. 그래서 받은 죄인가도 모르겠다. 남자는 또 소주 냄새 나는 숨을 불처럼 뜨겁게 내뿜었다. 아카시아 잎사귀들 사이로 바람이 우수수 달려갔다. 떨어진 잎사귀들이 강물로 날아갔다. 그놈의 삽가래를 도끼로 그냥 두드리 갖고 오므려 버리든가 어쩌든가 해버릴 것인지, 어쩌면 그놈의 삽가래에 애기가 붙었는지도 몰라야. 아들이 끙 안간힘을 썼다. 늙은 어머니는 가슴이 아렸다. 여느 때 말이 없던 이놈은 제 아비가 죽고 일가 몇 집 있는 화순으로 이사를 온 뒤부터 더욱 말이 없어졌다. 입을 숫제 호라메어 놓은 듯 싶었다. 한동안 입을 다문 채 아들의 뒤를 따르던 늙은 어머니는 또 무슨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았다. 이야기를 해서 아비에 대한 생각을 못하게 해야 하는 것이었다. 무슨 말을 할까? 산허리의 소나무 숲 끝에 얹힌 별들이 이 가지에서 저 가지로 건너뛰곤 했다. 너그 마음이야 우주가 아프건냐마는 너도 인자는 마음을 고쳐먹어라. 이? 이것이 벌써 몇 번째다냐. 병원에도 가볼 만치는 안 가봤냐. 쓸만한 자식 두기는 주머니에 넣으시면 틀렸다. 편하시면 주머니에 넣으시면 적당한 데다가 사람마다 얻어놓고 살아라. 20에 자식이고 30에 재물이고 40에 이름 내기라는데 네 나이가 시방 35 아니냐. 앞에 가던 아들이 걸음을 멈추었다. 맞은편 상구비를 향해 강을 건너 질러 앉은 시멘트 다리가 그들의 앞을 막아섰다. 늙은 어머니는 머리에 인 질그릇 동이의 꼭지를 잡았던 한 손을 내리면서 아들을 흘끗 보았다. 아들의 얼굴에 어둠이 잠겨 있었다. 그 눈길은 다리 건너에 산기슭에 덮인 어둠 속에 깊이 묻혀 있었다. 또 저거다가 묻을래? 늙은 어머니는 한 해 전에 이맘때에 죽은 아기 파묻으러 왔던 일을 떠올리며 물었다. 아들은 어미의 말이 들리지 않는 듯 우두커니 서 있기만 했다. 다리 기둥에 부딪는 물결 소리가 가로수 잎사귀 흔들리는 소리에 섞이고 있었다. 한참 서 있던 아들이 강 건너 숲에 쌓인 어둠을 건너다 보며 앞장서서 다리 위로 들어섰다. 산마루에서 부엉새가 울었다. 목신 듯한 낮은 그 소리가 다리 건너의 상수리 나무 숲에 덮인 어둠의 꺼풀을 조심스럽게 헐어내고 있었다. 찬바람이 그 상수리 나무 숲 속을 휘질러 달렸다. 늙은 어머니는 자기도 모르는 새에 끌끌 혀를 찼다.
간밤부터 젖을 빨지 못한 채 가슴과 목구멍이 함께 찢어진 듯한 소리로 울어대는 핏덩이를 들여다보면서 눈물을 짜내던 며느리가 생각났다. 해질 무렵에 핏덩이가 숨을 넘기는 것을 보면서 며느리는 몸부림을 쳤었다. 얼굴이 퉁퉁 부어오르도록 울고 울고 또 울었다. 안 되어라. 그러면 안 되어라. 다리 끝에서 이어진 신장로는 상구비를 안고 돌고 있었다. 고개를 깊이 떨어뜨린 아들은 검은 어둠 속에 빠져있는 상수리나무 밑동을 안고 돌았다. 거기서 삽을 놓고 늙은 어머니가 머리에 이고 있는 동이를 받아들었다. 늙은 어머니는 아들이 풀 위에 놓아둔 삽을 집어들면서 안간힘을 썼다. 아이고, 2~3살 터울을 두고 낳아도 어려운 부인데 아이고 참말로 해마다 이것이 뭔 일이다냐. 낳아서 날려보내고 낳아서 날려보내고 쓸만한 것 하나라도 낳아보려고 해마다 낳기는 낳는 모양이다마는 자식 농사란 것이 그렇게 맘대로 짓는 것이 아니다. 동이를 든 아들이 허리를 구부정하게 굽힌 채 상수리 나무 숲을 빠져나갔다. 숲이 다하고 잡풀 우거진 벌이 나왔다. 삽을 지팡이처럼 짚으며 뒤따르던 늙은 어머니는 아들의 뒷덜미를 향해 말했다. 아따 뭐 달라고 그렇게 안으로 들어가냐. 그냥 여기서 파묻어 버리자. 아들이 동이를 내려놓은 곳은 억새풀과 띠풀이 무성한 언덕 밑이었다. 거기에는 키 작은 잔디나 꿀풀들이 덮여 있었다. 아들이 우뚝 선 채 신장로 쪽의 상수리 나무숲과 별빛에 젖은 기슭의 떡갈 나무숲, 잔솔 나무숲을 바라보았다. 늙은 어머니가 아들의 손에 삽자루를 쥐어주었다. 아들이 윗몸을 굽히고 삼날의 날개를 발로 힘껏 디뎌 땅을 팠다. 늙은 어머니는 삼날에 패는 흙을 물끄러미 들여다보았다. 아들은 삼날에 잡힌 흙을 구덩이 옆에다가 두둑하게 쌓고 있었다. 쌓이는 흙덩이 밑에 희끗희끗한 것 몇 개가 묻히고 있었다. 들국화였다. 아니, 쑥부쟁이인지도 몰랐다. 늙은 어머니는 휑하게 깊어지고 넓어지는 구덩이를 보면서 눈살을 찌푸렸다. 그 구덩이 속에서 진한 먹물 같은 어둠이 솟아나오고 있었다. 강바닥에서 달려 올라온 바람이 상수리 나무숲에 덮인 어둠을 흔들어 떨면서 지나갔다. 강바닥에 뜬 별 떨기들이 조각조각 깨지고 있었다. 늙은 어머니의 가슴에 흙구덩이 하나가 크게 패고 있었다. 아들의 가슴에도 꼭 그런 시꺼먼 것이 넓고 깊게 패고 있을 듯 싶었다. 고마 파라. 깊이 파면 뭐할 것이냐. 아들이 삽을 놓고 동이를 들었다. 먹물 같은 어둠이 샘물처럼 솟아넘치는 구덩이 속에 넣었다. 동이가 잠겼다. 아들은 동이를 젖히고 한 손으로 삽을 들었다. 삽날개로 동이의 밑동을 힘껏 쳤다. 삼날이 울었다. 강 건너 골짜기에서 그 삼날의 울음이 아련히 건너왔다. 다시 한번 힘껏 쳤다. 동이 밑동에서 와삭 소리가 났다. 이렇게 해야 아기 썩은 물이 괴지 않는 법이었다. 아기 썩은 물을 받아먹기 위해 아기 무덤을 파헤치는 사람들이 있다고 했다. 문둥이들이 그런다는 것이었다. 늙은 어머니는 쓰게 입맛을 다셨다. 이젠 아들의 아기 파묻는 솜씨가 익숙해져 있었다. 늙은 어머니가 시키지 않아도 척척 해내고 있었다. 아들이 동이를 놓고 몸을 일으켰다. 모로 서 있던 동이가 바로 앉았다. 그 바람에 뚜껑으로 덮어놓은 자배기가 덜크덩 소리를 냈다. 아들이 삽을 들었다. 옆에 쌓아두었던 흙을 긁어다가 동이가 묻힌 구덩이에 밀어 넣었다. 주위에 진을 친 어둠이 그 흙과 함께 구덩이 속으로 소용돌이쳐 들어가고 있었다. 꽉꽉 묻어라. 다시는 못 나오게.
음에 썩을 놈의 삼시랑들, 명도 안 즐긴 삼시랑들이 어디서 뽀로로 기어나와서 또 생기고 또 생기고. 늙은 어머니가 발로 구덩이에 메어지는 흙을 힘주어 다졌다. 아들도 흙을 거듭 떠넣으면서 발로 힘주어 밟아댔다. 꽉 묻어라이, 꽉. 동이가 흙 속에 묻혔다. 늙은 어머니는 언덕 밑에 가로 누워있는 아름드리 돌을 가리키며 저그 돌덩이 둥글리다가 엄도 때도 못하게 꽉 눌러놔라 하고 말했다. 아들이 삽을 놓고 그 돌덩이 옆으로 갔다. 힘을 끙 쓰면서 돌덩이를 굴렸다. 돌덩이가 한 번 뒹굴었고 다시 한 번 뒹굴었다. 아들이 평평하게 다져놓은 아기의 무덤 위에 돌덩이를 굴려다가 놓자 늙은 어머니는 삽을 들고 앞장서며 가자. 하고 말했다. 아들이 뒤따랐다. 상수리나무 숲을 빠져나가면서 아들이 늙은 어머니에게서 삽을 받아들었다. 바람이 상수리나무 잎사귀들을 우수수 흔들었다. 자갈 깔린 신장도로 나서면서 늙은 어머니는 나가 속에 요렇게럼 쓰려는디 너그 각시 속은 어쩌겠냐. 그러지만 사람 하나 하더라. 남자가 야물면 계집을 열도 거느린단다. 하고 말했다. 다리 위로 들어섰다. 강물이 출렁거리고 있었다. 산마루에서 또 부엉새가 울었다. 아들이 걸음을 멈추는 듯 하더니 어깨에 메고 있던 삽을 다리 난간 너머로 힘껏 던졌다. 늙은 어머니가 발을 멈추었다. 강물이 풍덩 소리를 내면서 별조각들을 은하수의 성운처럼 토해냈다. 아들이 고개를 떨어뜨렸다. 멍하니 다리 밑 강물을 내려다보던 늙은 어머니가 입을 열었다. 그려 잘해 불었다. 운동회 날 모래가마니 들고 단박질인가 무엇인가를 해갖고 저것을 타왔을 때부터 늘 마음이 캥기더라. 저놈의 삽가락에 우리 집에 들어와갖고 시방까지 구덩이를 몇 개나 팠냐. 막 타갖고 와서 며칠 있다가 새끼 하나 파묻었지. 영숙이네 당숙 파묻었지. 썰랑하게 살아서 꿈틀거리는 제비 새끼들 파묻었지. 그러고 pit도 그려 잘해 불었다. 저놈의 삭간에 더 놔두면은 금방 또 누가 들어갈 구덩이 파게 됐지 어찌게 알겠냐. 잘했다. 잘해 불었어. 아들은 먹달깃빛 하늘에서 총총 박힌 채 눈 껌벅거리는 별들을 보면서 비틀거렸다. 그의 발길에 자갈 몇 개가 채어 뒹굴었다. 늙은 어머니가 목소리를 높여서 말했다. 맘 단단히 먹어라. 이 새끼 죽었다고 이 사람이 술 한잔 먹자고 받아먹고 저 사람이 술 한잔 먹자고 또 받아먹고 너 그러다가 나가 먼저 죽는다. 늙은 어머니는 아들 옆으로 다가섰다. 아카시아 잎사귀들 사이로 우수수 달려든 바람이 강물바닥을 철벅철벅 밟으며 강 건너 상수리 나무 숲에 쌓인 어둠 속으로 가고 있었다. 술을 마셔야겠다고 아편쟁이처럼 들썩거리던 아비 같은 바람이었다. 늙은 어머니는 소름을 쳤다. 아들은 하늘을 쳐다보면서 걸었다. 아들의 머리 위에서 빛나던 별들이 아카시아 잎사귀들과 함께
강물바닥으로 소낙비처럼 쏟아지고 있었다. 늙은 어머니는 아들의 손을 끌어다가 두 손으로 감싸 쥐어 주었다. 가을 찬바람은 자꾸 강 건너 악이 묻힌 상수리 나무 숲속의 어둠을 향해 철벅철벅 물바닥을 밟으며 달려가고 있었다. 소설의 감동을 아름다운 낭독으로 고스란히 전해주신 프로젝트 도킹에 감사의 말씀 전해드립니다. 모두가 힘든 이 시기에 따뜻한 위로의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럼 이제 한승원 작가님을 모시고 치열한 작품 탄생 과정과 늘 깨어있는 소설가로서의 삶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승원 작가님은 1966년 단편소설 목선으로 등단 후 수많은 작품을 통해 우리 시대의 거장이자 작가들의 스승으로 자리매김하셨습니다. 한국소설문학상을 시작으로 이상문학상, 김동리 문학상 등 주요 문학상을 수상하고 특히 1988년 수상한 이상문학상인 경우 17년 뒤인 2005년 소설가 한강도 같은 상을 수상하며 부녀가 같은 상을 수상하는 진기록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현재는 고향인 전남 장흥으로 낙향하시어 작가님의 호인 해산에 집을 낮추는 의미의 토굴을 붙여 집필실 이름을 해산토굴로 정하시고 자신의 삶이자 존재 그 자체인 소설 집필에 몰두하고 계십니다. 자, 그럼 이제 소설가의 삶을 생생하게 들려주기 위해 멀리 전남 장흥에서 이곳 강동구까지 먼 걸음해 주신 한승원 작가님을 무대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영상으로 만나지만 한승원 작가님께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기로 한 것은 치열하게 깨어있는 소설가로 사는 법에 대한 이야기인데, 저는 인간이 살아야 할 그 이유, 말하자면 어떤 윤리의식으로 살아갈 것인가 하는 이야기를 주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꽃 한 송이 피어나니 세계가 일어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세계가 일어난다는 것은 볼때처럼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이 한 송이 꽃이 되어서 세계가 볼때처럼 일어나는 그런 파장을 일으키면서 살도록 하는 것이 의미 있는 그런 삶일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윤리 이야기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한 가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리들은 살아있는 한 하루에 한 차례씩 화장실에 들어가서 행사를 치러야 합니다. 행사를 치를 때 처음에는 몰랐는데 나중에 그 악취가 나죠. 악취에 취해 있다가 이빨까지 닦고 그러고 나오려고 했다가 깜빡 잊어버리고 밖에 나왔다가 내가 이를 닦아야지 하고 다시 들어가면 그 악취를 맡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조금 전에 화장실 안에 들어가 있는 경우를 인사이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잠깐 밖에 나왔다가 다시 들어갔을 때, 말하자면 그 화장실의 악취를 새삼스럽게 맡게 되었을 때를 그 아웃사이더적인 시각으로 자기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회에 살고 있는데 이 사회의 악취, 이 사회에서 나는 더러운 냄새에 취해가지고 그 냄새를
맡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냄새를 맡지 못하다가 밖에서 들어와서 그 안의 냄새를 맡으면 냄새를 맡듯이, 그러니까 아웃사이더 정신으로 살아야 우리들의 내면의 냄새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깨어있는 사람과 깨어있지 않는 두 가지로 사람을 나눌 수 있는데, 아웃사이더 정신을 가지고 있지 않고 속에서만 묻혀서 살 때 그 사람은 깨어있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들이 깨어있기 위해서는 아웃사이더 정신, 그러니까 외부에서 들여다보는 시각을 가지고 살아야 깨달음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치열하게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깨어있는 삶을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깨어있는 저는 항상 준비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우리들은 그 평생 소년이 혹은 소녀가 점차 자라면서 우리들이 일생을 살 때는 세 번의 기회가 있다고 합니다. 좋은 기회가 세 번이 주어지는데 그 세 번 가운데 한 번이라도 그 기회를 잡아서 활용을 하면 성공할 수 있다고 해요. 그런데 그 세 번의 기회를 전부 다 활용할 수 있게 된다면 얼마나 성공적인 삶을 살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다 자기에게 기회가 온다고 해서, 흔히 요즘 위기가 하나의 기회라고 하는 말들이 있죠. 그런데 기회가 왔다고 해서 다 잡느냐 하면은 그 잡아서 활용하지를 못합니다. 평소에 준비를 해온 사람만 그 기회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준비하는 사람은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깨어있다. 우리들은 늘 더러운 삶에 젖어서 살게 되어 있어요. 이 세속적인 삶이라는 게 늘 더러움에 젖어서 살게 되는데, 그 더러움에 젖지 않고 우리들은 어떻게 깨끗한 삶을 살 것인가. 그래서 중국의 옛날에 구런이라는 시인이 있었습니다. 그 구런이라는 시인이 하도 청렴결백하기 때문에 수없이 많은 동료들로부터 지탄을 받았어요. 말하자면 모함을 받았어요. 양자강 유역으로 유배를 가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강 구비를 혼자서 쓸쓸하게 헤매고 있는데 어떤 어부가 와서 물었습니다. 당신은 왜 이렇게 이 유역에 와서 헤매고 있느냐?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중인개치 야독성입니다. 중. 모든 사람들이 다 취해 있어도 나 홀로 깨어 있다. 중인개치 야독성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취해 있어도 나 혼자 깨어 있다. 그러다 보니까 깨어있는 내 눈에 더러움이 자꾸 보여서 그것을 더럽다고 이야기하니까 내 동료들이 나를 모함해서 이렇게 유배를 왔다. 제가 얘기한 이 말은 구런이라는 사람이 썼다는 어부사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부가 뭐라고 빈정거렸느냐 하면, 당신은 왜 이걸 모르십니까? 흐르는 물이 더러우면 발을 씻고
흐르는 물이 깨끗하면 가끈을 씻는다고 했는데 하고 빈정거리며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는 구런이 쓴 게 아니고 구런을 잘 아는 어떤 사람이 대신 써줘서 지금 구런이 썼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금 전에 한 가끈을 씻는다든지 발을 씻는다든지 하는 것은 적당히 타협 좀 하고 살지, 그 중국 사람들의 타협에 대한 이야기일 수 있어요. 그런데 타협하지 않고 사는 성인들이 있습니다. 누구냐 하면 스가모니나 예수 그리스도는 타협하지 않고 살았어요. 스가모니가 했다는 말이 있죠. 천상천하 유아 독존. 이 말은 천상은 하늘 위, 천하는 하늘 아래. 그러니까 하늘 위에 있는 것은 신이고 하늘 아래에 있는 것은 악마죠. 그런데 그 신과 악마 사이에 가운데 있는 인간,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다. 인간으로서 우뚝 서서 인간으로서의 절대 고도를 가지고 살아간다. 그것은 타협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신에게도 타협하지 않고 악마에게도 타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갈 때 인간으로서 절박한 죽음을 당면했을 때 아버지 왜 저를 버리십니까? 그 말을 하는 그 순간이 인간의 절대 고독을 깨닫는 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깨어있는 삶을 산다는 것은 신과도 타협하지 않고 악마와도 타협하지 않고 인간으로서의 독자적인 삶을 개척해 나간다. 그것이 진짜로 깨달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주된 그 줄거리를 잡아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깨어있는 소설가로 사는 법이라고 주문을 했는데 저는 소설가는 무엇으로 사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요즘 코로나가 전 세계적으로 만연되어 있고 우리도 지금 거리두기, 마스크 쓰고 살기 이런 일들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치 코로나라고 하는 이 침략군의 군대가 안개처럼 이렇게 점령하고 있는 속에서 우리는 마치 그 시대에 숨어도 독립운동을 한 사람들처럼 지금 우리는 행사를 치르고 있습니다. 비대면으로. 이런 그 코로나와의 싸움 속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분들이 계시죠. 의사나 간호사나 방역을 하고 계시는 실무진들. 이분들은 무엇으로 살까요? 밥 먹기 위해서 사투를 합니까? 의사가 되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은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합니다.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몇 조항이 있는데 그것들을 요약해서 한마디로 말을 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돈이 없어서 가난해서 병들어 죽어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것이 히포크라테스 선서의 골자입니다. 그렇다면 법조인은 무엇으로 살까요? 법조인도 히포크라테스 선서 못지않는 선서를 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해야 할 선서라는 것은 이 세상에 돈이 없어서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죽어가는 감옥에 가는 사람이 한 사람도 있어서는 안 되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것, 그것이 법조인들의 참된 선서 아닐까요? 그런데 그 법조인들이 법조인의 삶을 벗어나서 가령 국회의원이 된다든지 정치인이 된다든지 그러면 딴 세상을 사는 사람들도 있는 세상입니다. 그러면 제가 얼마 전에 건축사 협회에서 이런 강연 요청을 받았습니다. 건축사, 설계사들의 윤리 문제에 대한 강의를 해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생각을 했습니다. 건축사는 무엇으로 살까? 우리들은 얼마 전에 삼풍백화점이 붕괴한 사건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죠? 5층 된 높이의 백화점이 무너져 가지고 몇백 명이 죽었습니까? 그러면 그 삼풍백화점이라고 하는 그 건물은 왜 붕괴됐을까요? 그것을 지은 사람들, 건축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올바르게 인간 윤리에 따라서 건축을 했으면 그것이 무너졌겠습니까? 우리들은 다만 돈벌이로서 의사 노릇을 해서 돈을 벌어서 호의호식하고 큰 건물을 지어서 병원장이 되겠다든지 이러한 그 밥벌이로서의 의사, 밥벌이로서의 혹은 권력을 잡기 위한 법조인들의 일, 이런 일들이 온당한 일인가를 우리는 반성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소설가는 무엇으로 사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중점 잡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소설을 그러면 그냥 이야기로만 생각하죠. 흔히 어떤 사람이 그 사리에 맞지 않는 이야기를 하면 소설 쓰고 있네 그러고 비아냥거리죠. 소설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인간의 윤리의 그 허점, 그것을 가장 참되게 바로잡아주는 그것이 소설가의 일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그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읽으셨겠지만 존 스타인백이라고 하는 미국 작가가 쓴 분노는 포도처럼이라는 소설이 있어요. 그 소설은 그 미국의 그 공황 때, 경제적인 공황 때 사람들이 굶주려 가고 그랬을 때 일어나는 가족이 이동하는 그 비극을 그린 건데, 그 가운데 이 소설의 맨 마지막 부분에 가서 많은 사람들이 굶주려서 죽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인공의 딸이 마구간 같은 데서 뭔가 집이 이렇게 쌓여 있는 거기서 애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애를 낳고 이렇게 젖이 많이 불어났죠. 그런데 바로 그 옆에서 남자가 굶주려서 죽어가는 남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말하자면 주인공의 그 딸이 굶주려서 죽어가는 그 남자의 입에다가 젖꼭지를 물려서 살려내는 그 이야기가 이 소설의 끝 대목에 있습니다. 소설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 윤리의 그 맨 마지막에 하나의 구원입니다. 구제란 말이에요. 인간의 구제. 그러니까 우리들이 구원 그러면 불교의 스님들이나 기독교의 목사님이나 신부님들은 박해받고 굶주려 가고 죄 짓는 사람들을 구제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스님들의 몫이나 목사나 신부님들의 몫 말고도 시인이나 소설가들의 몫은, 예술가들의 몫은 또 따로 있습니다. 또 하나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로맹가리라는 프랑스 작가가 있는데 그분이 쓴 소설에 하늘의 뿌리라는 게 있습니다. 또 하나는 자기 앞에 생이라는 게 있죠. 하늘의 뿌리를 읽어보면 그 중간에 전쟁터에서 포로 수용소 이야기가 나와요. 포로 수용소에 수없이 많은 포로들이 감시병들의 감시를 받으면서 그 노예처럼 이렇게 후들게 맞으면서 뭘 나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포로가 이렇게 무겁게 짐을 나르고 가다가 풍뎅이가 이렇게 기어다녀야 되는데 뒤집어져 가지고 일어서지를 못하고 이렇게 발을 허우적거리고 있는 그 풍덩이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포로가 무겁게 들고 가던 짐을 놔두고 그 풍덩이를 이렇게 뒤집어 엎어줍니다. 그러니까 그 포로 감시병들한테 얻어맞으면서도 그
뒤집어 놓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지요. 그렇지만 그 포로가 구원하고자 하는 최고의 윤리가 독자들에게 전달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야기가 있어요. 노맹거리가 쓴 자기 앞의 생이라는 그 소설을 보면 그 소설 속에 모모라는 그 어린 아이 주인공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모모라는 아이가 창녀의 그 자식이죠. 밖에 나와서 놀러 다니다가 굉장히 고급한 강아지를 하나를 봅니다. 그래서 그 강아지가 하도 이쁘고 귀여워서 주인 모르는 사이에 강아지를 훔쳐갖고 달아납니다. 달아나서 데리고 놀다가 한 번은 공원에를 갔는데 그 공원에 귀부인 한 사람이 왔다가 그 모모가 가지고 있는 강아지를 보고 욕심이 난 거예요. 그래서 모모 보고 이 강아지 나에게 팔아라. 그러면서 엄청나게 이 아이로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많은 돈을 주면서 사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팝니다. 그런데 그 뭐 돈을 많이 가지고 오다가 하수구 속에다가 돈을 다 버려버립니다. 그리고 그 작가는 왜 이 아이가 하수구에다 그 돈을 버렸는가 그런 것에 대한 해석을 하지도 않고 그냥 버린 걸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모모라는 아이가 강아지를 판 돈을 하수구에다 버렸다고 하는 게 무엇일까? 그것이 우리 인류 윤리의식에 말해주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들은 아마 짐작할 수 있을 겁니다. 돈과 그 강아지와 바꾼 일, 돈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인 거죠. 그 아이에게 있어서는. 이러한 윤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소설 얘기하다 보니까 가장 그 인간의 윤리에 대한 이야기에 접근해 있다고 생각되는 예를 하나 들고 싶은데 한강이라는 작가가 쓴 채식주의자와 소년이 온다라는 것이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채식주의자는 그 인간의 폭력에 대한 저항이죠. 그리고 소년이 온다도 인간의 폭력에 대한 저항의식이고 그런데 그것을 고발하는 형식의 이야기가 아니고 그것을 섬세하게 드러내서 독자들에게 보여주는 그것으로서 윤리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쓰고 있는 모든 작가들의 소설은 인간의 윤리 문제를 제시하고 있어요. 왜 사는가 하는 문제. 그래서 인간의 윤리 문제 그러면 지금 오늘날의 소설가들이 들먹거리는 게 아니라 우리 인류 역사상 있어온 모든 성인들이 전부 다 이야기한 거예요. 공자님이나 맹자님이 얘기한 인이라고 하는 것이 윤리 문제입니다. 석가모니나 예수 그리스도가 한 것도 윤리 문제예요. 얼마만큼 깨어있는 자로서 인간의 생명을 존중해주고 그렇게 해야 되는가. 인이라는 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일까? 그 맹자의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인에 대한 해설이죠. 가장 쉽게 해설을 한 건데 한강변에 홍수가 졌어요. 어린 아이가 물놀이를 하다가 실족을 해서 금방 빠져서 떠내려갑니다. 한승원이라는 소설가가 지나가다가 위험을 무릅쓰고 들어가서 그 아이를 건져냈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그 건져낸 그 아이가 한 재벌의 손자였어요. 그러니까 한승원이가 그 아이를 건져낸 것은 하나의 사건인데 그 아이가 재벌의 아들이 손자였다고 하는 것도 또 하나의 사건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기를 첫째는 한승원이가 재벌 손자하고 인연이 돼서 큰 덕을 보려고 그랬구만. 이렇게 입방아지를 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거예요. 한승원이가 늘 저잘난 척하고 그랬어. 그러니까 위험을 무릅쓰고 그 짓을 한 거지. 두 번째는 이렇게 입방아지를 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그 사회적인 책임 그것 때문에 그랬을 거야.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건데 한승원을 잘 안다고 하는 사람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 사람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랬을 거야. 어떻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랬느냐 하면 전라도나 경상도 지방에 짠하다는 말을 씁니다. 가엾다보다 더 한층 짠하다는 말이 가슴에 와 닿는데, 짠하다는 말은 만약에 그 일을 그냥 지나쳤다면 평생토록 가슴이 아려오고 쓰라린 것을 견디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죽을 수도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어떤 이권이라든지 이런 걸 생각지 않고 가장 순수하게 그 어떤 일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해내는,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짠해서 견디지 못하는 이런 것이 짠하다고 그러는데, 공자나 맹자가 얘기한 인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짠함입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해야 할 것은, 제가 이런 동화를 하나 쓴 적이 있습니다. 꽃섬 이야기예요. 어떤 섬에 들어갔는데 그 섬 입구에 이 섬은 꽃섬입니다, 그런 입간판이 걸려 있었어요. 그래서 이 섬에는 꽃으로 가득 차 있나 보다. 그리고 그 섬에를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꽃이 하나도 없어요. 늦가을이 돼가지고 단풍지고 포나무들이 모두 시들어지고 그랬는데 그 꽃을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꽃 한 송이도 없는데 꽃섬이라고 입간판은 달아놨네. 그래서 실망을 하고 돌아 나오려는데 어디서 꽃 한 송이가 보였습니다. 그래서 반가워서 그 꽃 옆으로 다가가서, 너는 왜 모든 꽃들이 다 시들어지고 풀잎도 다 시들어지는데 너 혼자 이렇게 피어 있느냐? 그러니까 꽃이 나에게 말했어요. 나 혼자라도 이렇게 피어 있지 않으면 우리 섬이 꽃섬일 수 있습니까? 이 섬이 꽃섬이기를 증명해 주기 위해서라도 저는 사력을 다해서 이렇게 피어 있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꽃이라는 거, 아까 제가 화두로 이야기했죠. 꽃 한 송이 피어나니 세계가 볼 때처럼 일어난다, 봉기한다. 흔히 발기한다는 말도 쓰죠. 꽃 한 송이가 피어나니까 어떻게 세계가 볼 때처럼 일어나는가? 우리들의 삶이 그러합니다. 월드컵 때 붉은 악마가 돼서 소리치고 볼 때처럼 일어나 본 경험이 있죠. 축구 선수들이 골 하나 넣는 거, 그것이 대관절 무엇이길래 그것이 세계를 발칵 뒤집어 놓듯이 우리의 우주를 뒤집어 놓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소설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하나하나의 꽃송이가 돼서 이 세상을 장식한다면 이 세상은 꽃밭이 되는 것입니다. 왜 소설을 쓰느냐? 이 세상을 꽃밭으로 만들기 위해서 소설을 씁니다.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제가 불교를 소재로 한 소설 아제아제 바라제를 썼을 때 그 어떤 독자가 그랬습니다. 제가 성경도 많이 읽어보고 불경도 많이 읽어봤는데 당신 소설을 읽어보니까 정말로 세상이 어떻게 살아야 참된 삶을 사는 것인가를 알게 됐습니다. 그렇게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성경이나 불경, 이슬람경, 이 경전이라고 하는 것들은 학문적으로, 이론적으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감성적으로 와 닿지를 않아요. 우리들이 시 한 편을 쓴다, 소설 한 편을 쓴다, 그것은 그냥 쓰는 게 아니라 시인과 소설가는 우주의 이 머리카락이라고 하는 안테나를 뻗어서 우주로부터 영감을 얻습니다. 그래서 그 영감으로 시도
쓰고 소설도 쓴다는 건데, 그 영감이라고 하는 것은 신의 뜻을 알아챈다는 거예요. 흔히 우리들이 자연의 섭리, 신의 섭리 그러죠. 신의 뜻. 꽃 한 송이 피어나는 거, 이파리 하나 피는 거, 그것이 전부 다 신의 뜻이고 우주의 섭리라면, 시인과 소설가는 그 신의 뜻을 알아채 가지고 독자들에게 누설하는 거, 말하자면 청기 누설자입니다. 시인과 소설가는 청기 누설자로서 우주의 질서, 신의 뜻을 알아채서 신의 참된 삶을 가르침이 어디에 있는가를 독자들에게 깨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시인과 소설가를 청기 누설자라고 그럽니다. 우리들의 삶 한 가닥 한 가닥이 꽃 한 송이처럼 피어서 장식됐을 때 수없이 많은 계층 사람들, 수없이 많은 다른 분야 사람들이 한 송이 꽃이 되고 또 꽃이 된다면, 그러한 꽃이 우리 남한 땅에만 피는 게 아니라 북한 땅에도 핀다면, 그리고 세계 각처로 피운다면 우리는 꽃밭 세상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아까 처음에 이야기를 시작했을 때 꽃 한 송이 피어나니 세계가 일어난다 하는 그 화두로서 이야기를 했고, 소설가는 무엇으로 살고 의사는 무엇으로 살고 우리 각자는 무엇으로 살 것인가를 고심하면서 인류의 최고 윤리를 위해서,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문학의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